뉴스 헬리콥터에 올라탔습니다. 오늘은 뉴스의 현장 어디로 가볼까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상공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최순실을 포함한 감방동기 안종범, 정호성 모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결석인데요. 너희를 만나러 구치소까지 왔는데 안 나온다? 이건 정말 빅엿을 먹이는 셈이지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쳐들어와도 안 만난다. 이럴 경우에는 뾰족한 답이 없겠네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상공입니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네, 이런 이야기를 여러 곳에다 했다는 전언을 CBS가 확인했습니다. 주로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인규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건데요. 반기문 대선 출마 선언을 막 하려던 찰나 아닙니까? 큰일 났네요. 반기문이 웃긴다고 했나요? 대통령을 하기보다는 웃긴다고 하니까 코미디언이 돼서 조국을 위해 온몸을 불태우면 어떨까요? 미국 뉴욕 상공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은 박연차한테 돈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에 대해 기사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사저널은 반기문 총장 요구를 일축하고 오늘은 반기문 총장 아들 반우현 씨가 SK텔레콤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반기문 아들이 뉴욕에서 생활하는 동안 맨하탄과 뉴저지 일대 고급 프라이빗 골프장 부킹을 잡아주는 등 SK텔레콤이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법꾸라지가 국정을 망가뜨려 국민을 열받게 하더니 다음 타석에는 기름장어가 올라와 있네요. 미꾸라지 그리고 기름장어.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광고 듣고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 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만든 세월호 참사 다큐 세월X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자로는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로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로 씨가 찾아낸 세월호 침몰의 원인, 진실은 뭐라고 결론 내리신 겁니까? 2년 2개월의 조사 후에. 제가 찾아낸 모든 정황들은 딱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건 외력입니다. 잠수함 충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수함과 세월호가 부딪혔다.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나타났던 주황색의 괴물체가 있습니다. 진도 VTS라고 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 거기서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 색깔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 영상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진도 VTS 관제 영상을 이렇게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 괴물체를 컨테이너라고 봤습니다. 주황 색깔의 괴물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주황 색깔의 괴물체를 컨테이너라고 봤는데 예. 저는 그게 과연 컨테이너일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배가 기울어졌을 때 실물 사진하고 레이더 영상하고 비교해 보면 컨테이너가 쏟아져 있는 그 자리, 바다 위에 컨테이너가 쏟아져 있는 그 자리가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 자리 일치하지 않아요?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괴물체가 나타난 지점에 컨테이너가 떨어지려면은요.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회전하면서 급회전을 하게 됐는데 예. 우회전을 시작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곧바로 물건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컨테이너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괴물체가 나타난 그 지점에 컨테이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른 시점에 컨테이너가 떨어지기에는 그 시점에는 세월호가 충분히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따져봐도 그렇고 생존자들의 진술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조타실에 있었던 조타수 조준기 그리고 기관장 박기호 이런 사람들이 선투 갑판에 있었던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모습을 증언하는 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일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 잠수함일 수도 있죠. 어느 나라 잠수함일지는 잘 확실하게 저희가 단정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잠수함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예.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괴물체, 그 괴물체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레이더 분석을 쭉 해보면? 네. 괴물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은 약 10분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컨테이너라면은요.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예를 들면 그 선수갑판에 있었던 컨테이너가 총 45개였습니다. 45개였는데 그 중에서 25개가 떨어진 것으로 그 당시에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냈습니다. 예. 한꺼번에 이렇게 똑같이 떨어져가지고 분산되지도 않고 그렇게 같이 떠 있다가 동시에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컨테이너 자체는요, 4m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 괴물체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예. 세월호의 약 6분의 1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걸 RCS 가스로 이렇게 치환해 보면은 약 100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그 영상 속에 드러난 주황색 부분, 주황색 물체가 컨테이너라고 보기에는 영상 지도에서 차지하는 주황색의 크기는 너무도 크다. 이 말씀을 지금 추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잠수함 충돌이 원인이었다면 네. 이걸 굳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잠수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냥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좀 위험한 부분이긴 해서요. 예. 그냥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이거는요. 예. 우리나라 해군이요. 예. 그 다음 해에 굉장히 세계적인 대기록을 하나 세워요. 뭔가요? 세계 최초로 200만 미터 무사고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200만 마일 무사고 대기록.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 동안 무사고 행진을 이어와서 세계 해군 잠수함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잠수함이었다면이라는 가정이죠,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 세계 5번째로 이제 잠수함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게 중형 승용차 몇만 대를 파는 것과 같은 엄청난 파급 효과, 막 몇 조 단위의 그런 경제적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최순실이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 8명은 최순실이 수감 중인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신문을 진행했는데요. 최순실을 신문하기 직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최순실이 근데 오늘 나와야지. 안 나온다고 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루 동안 뻗치기 하고 오늘 안 오면 난 내일도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올 때까지 찾아온다. 그럼 끝장을 봐야죠.
그래도 안 나오면은 국조 한 달 연기하고. 나올 때까지 국조는 그런 끝까지 정도의 된다. 최순실을 압박을 해야죠. 예. 장시호도 오전에 안 나왔다가 오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구치소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제 법무부가 또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최순실을 압박을 할 때까지 해봐야죠. 예. 아무튼 우리 국조위원들이 지난번 청와대처럼 신용만 내고 퍼포먼스만 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진정성 어린 그런 의지를 국민들과 최순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나올 때까지 끝까지 현장을 지킨다. 네. 대한민국 법률 체계를 총동원해서라도 이런 포함 무치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출연에서는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훔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퇴임 이후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을 맡을 계획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결국 하고자 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당연히 어느 정도 목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 딸이 승마를 하기 때문에 체육 당연히 관련자이기 때문에 정유라를 지원하려는 그런 목적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면 이쪽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려고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영태 씨한테도 그렇게 들었었고, 저랑 노승일 씨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블릿은 최순실 씨의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정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일단 다 최순실 씨 거고, 고영태 씨한테 잠깐 줘서 고영태 씨가 잠깐 들고 다녔을 수는 있는데, 고영태 씨가 그런 물건을 잘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면 최순실 씨 것이라고 하는 판단은 내용물이라든가 검찰 발표했던 지도 같이 나갔다고 하고, 근데 고영태 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고영태 씨도 그런 물건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저한테 사오라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 거면 충전기가 있었겠죠. 아, 그러네요. 근데 본인 게 아니니까 충전기를 저한테 사오라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고영태 씨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JTBC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JTBC는 아닌데 그쪽 해명을 듣고 보면, 어쨌든 부동산에 임대로 나와 있는 빈 사무실에 쓰던 집기를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부동산에 임대로 이 사무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집기는 버려진 상황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증거물일 수도 있는 태블릿이 하나 있는데 집기가 버려진 속에 있으니까 이게 버려진 걸 습득한 과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해서 그래서 표현을 주웠다고 쓰는 것 같은데 습득했다고 쓰나? 네. 습득했다고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습득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으니 카피를 한 다음에 검찰에 원본을 넘겼다. 이게 이제 JTBC의 해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부시고 들어서 훔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JTBC의 해명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가세요? 네네. 참, 이게 충돌되는 이야기예요. 청문회에서는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듣기 때문에 그럼 JTBC가 그러면 도둑질 했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지. 근데
근데 JTBC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납득은 가고. 네. 저는 당연히 JTBC가 옳은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요. 세월호 7시간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미국에서의 행적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여옥 대위 말입니다. 위증, 이런 부분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셨잖아요. 세월호 7시간과 연관이 있다. 어떤 부분을 위증이라고 보고 왜 위증을 했다고 보십니까? 영국 속담에 한 가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7가지 거짓을 해야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예. 서로 조 대위가 저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16일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도 너무 턱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 대위가 이제 70만 원짜리 미국의 홈스테이에 있다가 300만 원짜리 영내 호텔로 옮깁니다. 예. 그런데 또 미국 교포들의 노력으로 조 대위가 머물렀던 홈스테이 하숙집 주인을 하숙집 찾아가서 주인을 만났어요. 예. 그 주인 하는 얘기가 조 대위는 계속 홈스테이 머물고 싶어 했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떠나야 된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네,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조 대위가 그런 청문회장에서 했던 이야기는 언론들이 하도 괴롭혀서 이동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하숙집의 그 위치, 하숙집의 소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겨우겨우 동포와 함께 찾아낸 것인데요. 지금도 그 위치는 어느 언론도 모릅니다. 딱 기자 딱 한 분 있는데요. 그분하고 저 말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하도 그 집에 찾아와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의무동과 의무실 자기가 잠시 착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착각은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조대위가 11월 30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워싱턴 특파원들과 기자회견 한 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루 전에 워싱턴 대사관하고 제가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하루 전에 조대위는 워싱턴 대사관과 협의하에 상의하에서 이 인터뷰를 준비를 했거든요. 제 이름대라고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신경식 워싱턴 대사관의 소장 무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하루 전에 조대위가 인터뷰를 한다는 사실을요. 자, 그럼 이거는 상당히 기획된, 의도된, 어찌 보면 관제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준비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4월 16일 날 당일 군인이 자기가 있었던 소재지, 그 중요한 날에 자기가 어디에 근무했는지를 착각을 하고서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그 인터뷰는 워싱턴 특파원 전체들하고 한 건데, 그것은 이제 연합뉴스, 기자가 특파원 간사입니다. 그래서 간사 특파원들의 대표는 연합뉴스, 기자하고, 대표로 한 것이고, 모든 언론이 그 내용을 풀로 받아쓴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된 인터뷰를 했으면서도 의무동 의무실을 혼돈을 했다? 웃기는 것이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유엔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반기문 측의 너무 구체적인 증언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반 총장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 보도, 지금 반기문 총장 측은 5월 3일에 있었던 행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은 이제 정책 개정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동안 잠잠하다가 반기문 총장이 귀국할 때까지 다가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예.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귀국하시면 이 문제를 좀 맞춰봐야 되는 게 아니냐. 다만 증언하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들어오셔서 해명하셔야 될 일이겠지. 예. 근데 이제 5월 3일 날은 박연태 회장이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은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당연히 이제. 그죠? 수사를 해서 사안을 밝히게 되겠죠. 한편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K에 나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혹독한 검증에 시달릴 거라며 말년이 험하게 되고 싶지 않으면 정치에 기웃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왜 하필 반기문 총장의 기구 시점에 맞춰가지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거죠? 구심점이 될 수 있으니까. 반기문 총장이 그래도 구심점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선거 기간이 짧을 텐데, 네. 다음 대통령은 저는 누누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정말 검증된 사람이 좀 검증된 분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반기문 총장님 같은 경우는 조용히 그 명예를 지키고 그냥 여생을 편하게 사시는 게 제가 좋은데. 가족이었으면 전 반기문 총장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분의 가족이면 아니 유엔 사무총장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국가의 원로로서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네.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검증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반기문 총장을 좀 두려워하는 듯한 뉘앙스인데 나오시라고요. 아니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좀 잘 알고 계신 좀 뒷얘기 좀 있으면 좀. 말년 험하게 되고 싶지 않으시면은 그냥 명예를 지키는 게 정말 우리나라의 진짜 우리나라의 향후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서는 안 나올 그렇죠. 사무총장이지 않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면 그걸 명예로 알고 그냥 조용히 진짜 그 대통령 안 돼도 국가를 위해서 하실 일 많죠. 불사를 일 많잖아요. 많죠. 근데 혹시 경험하신 사적인 얘기 있으세요? 저를 갖다가 야사?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야사 있으면 하나만 들려주세요. 하나만 풀어주세요. 저를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굉장히 궁금하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 베링해입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청정해역입니다. 이곳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너도 나도 찾는 최고급 대게, 이름하여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여러 후기를 접하고 선택하세요.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대게요리 전문점 개수작, 목포, 나주, 창원에 매장이 있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건강한 목,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만은 친박 위에서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내일이 오면 떠나야 하는 그대의 슬픈 눈을 들여다보면 광선이 뿜어져 나오지, 이 배신자야. 허나, 너 이제 어떡하냐? 우리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 우리 없이? 좋아. 짐승들이 다 도망쳐 나가니까 우리 없이도 되지, 그리고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았다느니, 내일 구속영장 심사 받는다느니 하면서 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남이 됐으니까. 허나, 부탁을 하더라도 설마 너한테 하겠냐? 네 코가 석자 아니냐? 곧 기소당하고 구속 처벌받을 텐데 말이야. 인턴 특혜 채용 하나 덮어주지 못하는 끝발없는 정권한테 부탁은 무슨 부탁이냐? 그래, 우리는 청와대 누나부터 다 발가벗겨진 상태라고.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당신은 어떨까? 당신도 벗겨진 데다 껍질까지 한꺼풀 더 벗겨져 있지 않겠어? 날씨도 영하로 떨어졌겠는데 아주 춥겠구만. 허나 그렇다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할 것도 아니고 보수 세력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다시 만날 날이 오지 않겠니? 지금은 웃는 낯으로 헤어지자. 네가 지금 보잘것없는 누나를 두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 다 안다. 내일 서로 딴 길 가더라도 우리 같이 회포나 풀자. 좋아. 그럼 어디로 갈까? 내가 좋은데 알아. 연탄 구이집 어떠니? 연탄 구이집? 집이 아주 허름하고 통풍도 안 되지만 너무 아늑해요. 통풍이 안 돼. 닥치라고! 그래? 화를 내지? 좋아. 그럼 딴 데로 가자. 내 차 타고. 당신 차가 어떤 차인데? 요즘엔 경차를 타야지. 정치 지도자라면. 빨간 마티즈 타고 가자. 닥쳐!
탈치라고 인간이. 허허 이 새끼. 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지랄이야? 어? 그럼 좋다. 산에 올라가서 라면이나 먹자. 어? 라면에 깨를 섞으면은 국물이 아주 걸쭉한 것이 좋아요. 그거 먹고 살에 들면 죽겠구만. 야, 라면 먹다가 살에 들어서 누가 죽니? 닥쳐 인간아. 아이고, 분당을 하루 앞두고서 두 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는군요. 제가 그 성주 군의원을 협박했다는 것은 정치 공작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완님 나오셨어요. 아니, 자기를 고소한 군 의원에게 고소를 취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군의원 보고 네가 준 2억 5천만 원을 돌려줄 테니까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취하해라, 이렇게 말한 것일 뿐입니다. 아니, 돈까지 받으셨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게다가 협박까지. 아이고, 이거 의원직 유지가 쉽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검찰한테 이거 문제없지, 응? 없는 거야, 없다고 말할 거야. 그래서 검사가 그래도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아니, 수사기관에 압력도 행사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부정한 돈을 받았고 또 취하라고 겁박한 의혹이 있다면 제가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렇습니까? 군의원 걔도 내 말을 안 믿어서 고소 취하 안 하는 건가? 그만하세요, 이젠 좀.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저는 오늘부로 피바 퀴즈를 은퇴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 붙잡아? 피바 퀴즈 복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자처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 진정한 안보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님 나오셨어요.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시게요?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약속을 했는데 2025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문재인보다 먼저 전작권을 환수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에 환수하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2025년이 아니라 2023년에 환수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렇다면은 저는 2022년에 환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2020년에 한다고 하면 2018년에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2017년에 한다면은 저는 2016년에 하겠습니다. 닷새 남았는데요. 새끼야! 쿠데타 일으키면 될 거 아니야? 정말이요? 쿠데타를요? 저도 조크를 한번 쳐봤습니다. 하하하하.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에 따르면 최순실과 김기춘은 동급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최순실은 김기춘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불렀을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정답 맞춰볼게요. 네, 환님, 정답 맞춰보시죠. 정답은요? 정답은 미스터 법질서. 의원, 그건 김기춘이가 지 스스로 그렇게 부른 거야. 응?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노인네지. 응? 정답은 늙은 공작새. 공작새 아니었습니다. 김기춘이 공작 정치의 달인이기는 하지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동통통 이런 CM송이 생각이 나는 라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서회자 정답하러 가자. 김기춘, 이 양반이 농심하고 친하지 않냐? 정답은 큰 사발. 아이고, 다 틀렸습니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오늘은 국민TV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습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와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야, 최순실을 만나러 그 수감동까지 가는 수고. 이쯤 되면은 최순실도 좀 감동해서 국회의원들 좀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최순실로서는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최순실이 이제 세 번째 청문회 이제 불출석이죠. 예. 그래서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까지 가서 청문회장을 차렸는데 바로 이제 그 수감동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걸어서 올 정도로 그 가까운 거리에 이제 있는 건데도 최순실 씨는 자기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이제 나오지 못하겠다고 한 거고요. 오늘 뭐 이러저러한 이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지금 나오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물었고요. 지금 뭐 특검이나 이런 데 다 조사받으러 다니니까요. 예. 그래서 그 구치소의 이제 의료과장이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증언을 하는데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왜 답변을 못하냐. 지금 의료과장이 공황장애구만 막 이런 혼란도 이제 오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법무부나 이런 데서 최순실을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도 이제 제기가 된 거고요. 예. 오늘 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50 청문회 때 보면 그때도 이철희 장영자 씨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서 당시 영등포 교도소로 가서 직접 장영자 씨가 머물고 있는 사동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의원들이 청문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 최순실 사동까지 가야 한다고 하니까 구치소장이 자기가 알아봤는데 그런 사실은 없다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게 왜 지금 거짓말하고 있냐. 그때 실제로 그렇게 수감동까지 들어가서 장영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면서 당시 이제 오래된 이제 신문 기사도 이제 보였고요.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보면 법무부나 아니면 그 윗선에서 최순실을 비호하고 내지는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의혹도 이제 제기가 됐고 결국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야겠다. 최순실을 의결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 사동까지 가는 걸로. 그리고 안종범과 정호성 전 비서관도 지금 청문회 불출석을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있는 남부구치소로 가서 안종범과 정호성도 직접 면담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동까지 들어가는 데는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요. 기자들도 못 가고요. 이런 걸 이제 다 감안을 하면 최순실 씨는 어쨌든 자기 이제 목적을 이룬 거죠. 답변이야 뭐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신의 어떤 모습이나 답하는 모습 뭐 이런 게 TV로 생중계가 되고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피한 거니까 최순실로서는 원하는 바를 다 이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청문회 장소에서도 지금 국회가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법률을 개정해서 아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수 없게 아예 그냥 법을 개정하자, 이제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반기문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시사저널 보도를 한겨레 편집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예, 그거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당시 수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박연차 게이트 전 대통령까지 이제 걸고 넘어졌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팀에 이제 확인을 해야죠. 그 당시 수사팀이 누구냐면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그리고 우병우 중수 1과장입니다. 개새끼들이 많네. 저희로서도 이게 확인하기가 조금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야, 이거 진짜 아주 골 때리게 됐네. 예. 그래서 일단 뭐 그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저희도 그분들한테 다 전화를 했겠죠.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한테 전화해서 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당시에 그런 진술이 있었냐,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법조팀에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뭐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언론사에서 그걸 이제 확인하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SBS는 당시 사정당국 관계자 말로 23만 불은 아니지만 더 적은 액수, 5만 불인가요? 하여튼 두 차례에 걸쳐서 박연차 여비서 다이어리에 반기문을 만난 시점과 그 돈 액수가 적혀 있었다. 그런 내용까지 지금 나왔고, 오늘 뭐 CBS 노컷 뉴스를 보면 당시에 그런 진술이 있었다. 그것까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뭐 액수가 좀 틀리고 그렇더라도 당시에 박연차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진술이 있었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당시에도 뭐 여러 진술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전부 기소가 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돈 받았다는 흔적이 있었는데도 기소 안 된 사람들도 이제 적지 않았고, 예를 들어 지금 뭐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 최윤수 2차장도 당시 검사 시절에 베트남에 갔다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제 진술, 뭐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본인이 아니다, 그게 확인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안 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다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돈이 본래 갔다는 흔적은 확실히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진술이나 그런 뭐 다이어리나 그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뭐 반기문이 아니라 일반 사범이라면은 어떻게 검찰에선 처리합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게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뭐 인지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이제 고소를 하면은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검찰은 당시의 수사 기록을 뒤져가지고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도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따져봐야겠죠. 근데 지금 반기문 측에서는 귀국하는 대로 이 부분을 이제 형사고소를 한다고 이제 밝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지 그걸 또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기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촛불 하나 안 든 반기문이 뭔 몸을 불사른다고 이러면서 특유의 또 아주 현란한 레토릭을 내놓았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오늘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인터뷰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몸을 불사른다고 하면서 촛불 하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초 하나 불살라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몸을 불사릅니까? 촌철살인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 발언이 나온 그 배경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반기문을 영입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혹시 정의당에서는 반기문을 영입할 생각이 없냐 이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거든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말도 이제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이 아무나 올라탈 수 있는 배가 아니다. 최소한 정의당에 올라타려면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얘기, 그러니까 반기문 영입할 생각이 없냐는 그 얘기는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응수를 이제 했고요. 그리고 친박 세력이 소생할 가능성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친박은 곧 독박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배를 타려고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반기문호에 승선할지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리고 친박도 다 순차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개헌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전부터 이제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대선 전 개헌은 대선 시기가 빨라지는 마당에 개헌을 언제 하냐.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그 현행법으로 당선되기 힘든 사람들이 자기 당선 가능성, 회생 가능성을 높이려고 판을 흔드는 규칙을 바꿔보려는 그런 식의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 그래서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말로 국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면 대선 후에 로드맵을 제시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책임 있게 대선 과정에서 개헌안을 내놓고 대선 후에 차기 정권에 이른 시기에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결선 투표를 추진하기로 의기투합을 했는데, 근데 이게 그 결선 투표가 개헌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참 이게 법률적인 이제 논쟁의 사안인데요. 예. 오늘 안철수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두 명이 이제 모여서 결선 투표제를 하자. 이제 두 명이서 그 뜻을 모으고 그러면서 야권 대선 주자로 이루어진 8인 정치회의를 함께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예. 이제 이런 제안을 이제 던졌습니다. 예, 예. 그 8인에는 그 안철수, 심상정 외에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재명, 천정배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그 결선 투표제는 소수당, 진보 소수당인 정의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최근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일단 이것은 현행법 개정, 선거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일 테고요. 예. 그런데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일단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적 과반의 출석으로 국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니까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득표자가 동표로 나왔을 때 2명이 그때는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이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고 이 외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없고요. 그냥 최고로 얻은 표가 동표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이 아닌 최고 득표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공직선거법에 결선투표제 조항만 넣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게 헌법상 개헌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고, 이제 그 반대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이것은 헌법에 만약에 결선투표제를 염두에 뒀다면 결선투표제라는 절차를 명시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결선투표제라는 걸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거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결선투표제를 상정하지 않고 만든 헌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반 득표가 아니어도 당선하게 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헌법 정신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결정하는 방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서 헌법에 넣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고요. 예, 예. 그래서 그 헌법학계의 주장들을 보면 다수설이 이것은 헌법 개헌사항이다는 게 이제 다수설이고 오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 특히 입법조사처에서도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헌사항이다 이렇게 그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현행 헌법은 한 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 상대 다수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제는 통상적으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돼야 하므로 절대 다수대표제다. 그래서 이 상대 다수대표제에서 절대 다수대표제로 대통령 선거의 대원칙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헌사항으로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뭐 어느 것이 이제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헌법적인 논란이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아닌 그냥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하고 그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선출이 됐는데 그거에 불복해서 이건 위헌이다. 결선투표제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해서 이것을 어떤 위헌 심판을 청구를 했고 만약 그걸 헌재에서 인용을 해버리면 상당히 이제 또 그 사후에 혼란상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헌법적인 안정성, 뭐 어쨌든 지금도 대통령 공백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혼란한 상황인데 그렇게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까지 그렇게 불안하게 치러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도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 헌법적 불안정한 요소는 제거하고 가야 되고 그러려면 선거법 개정보다는 헌법 사항으로 보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두 분이 그 합의했다면 그렇다면 개헌에 합의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헌으로까지는 합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사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선 전에 로드맵은 보이더라도 그건 대선 이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공식 입장이니까 심상정과 안철수 두 분이 얘기를 한 거는 이것은 개헌으로 해결하자.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결선투표제 동의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도 지지하더만요, 보니까. 네네. 예. 뭐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어 보이는데 이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장이라도? 예, 결국은 이게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치 주체들 간에 이 부분이 합의가 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비박당까지 그 창당이 되면 새누리당의 반대가 있어도 충분히 이제 밀어붙여서 금방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주체들 간에 합의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정말로 위헌 소지를 아예 봉쇄를 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개헌 사항이 아니고 그냥 선거법 개정 사항만으로도 우리는 결선 투표를 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여론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 정도의 한 80% 그런 절대 다수의 목소리가 된다면 그 정도면 뭐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충분히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개혁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기왕이면 결선 투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함께 묻어서 가는 게 좋을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결선 투표하면은 가장 손해볼 주체가 안철수 전 대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뭐 본인이 뒤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본인이 더 표의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테니까요. 본인의 어떤 뒤집기, 역전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무리하다 망가지는 삶, 그 삶을 끝내자는 제안을 담아 제가 새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썼습니다. 민주주의가 멈춘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도서출판 창비.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월요일은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낸 정호희 문자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9차례 촛불이 있었고 탄핵을 이끌어냈고 31일 10번째 촛불을 앞두고 있죠. 예. 이제 1,000만 원 훌쩍 넘길 것 같아요. 그죠, 연인은? 아무래도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 그 다음에 또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황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른바 이제 맞불 집회가, 지금 한 3차례, 4차례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뭐, 정치적인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이건 뭐, 예.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인데, 주장하는 바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박근혜 쫓겨나면 김정은 세상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도 그 카톡에서 아이고. 해서 차단을 하셨다는데, 그분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남자친구의 동네 남자친구였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는 또 그 동네 또 여자친구분께서 70대 중반이시죠. 예. 이분이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손석희가 김정은 지령받고 순실범 조작하다가 걸려서 구속됐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믿고 그거 봐라, 텔레비 안 나오지 않냐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근데 금토일 방송은 안 하시잖아요, 손석희 앵커가. 그래서 이게 좀 이성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 뭐 손석희가 구속되면은 그 카톡에 될 것도 없이 뭐 손석희를 싫어하는 MBC 이런 데서 대서특필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뭐 이 정도면 이건 광기다 정말. 뭐 말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4.13 총선이 2016년 그 이후를 좌우하는 그 시금석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박근혜 퇴진 정국을 예고한 입법 권력의 변동, 그리고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토호 세력화한 겁니다. 호남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그 호남에서는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심판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 또 영남에서 민주당이 약진한 것은 짧게는 뭐 4, 5년, 길게는 20년 넘게 풀뿌리 정치를 열심히 다졌다. 이런 것들도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중요한 것은 민심인데 이 민심은 세월호 이후 국민적 분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이어지지 않다가 4.13 총선을 기화로 해서 야권에 대한 밀어주기, 그 다음에 야권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소야대 그리고 야당에 대한 견제, 이것이 유권자들의 총선 민심이 이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적어도 박근혜 정권은 이 총선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받아 안으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조직화된다는 측면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사드 반대 투쟁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드를 처음에는 7곡에다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남북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이른바 보수층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뭐 재집권, 정권 연장 이런 걸 꿈꾸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칠곡, 성주, 김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 참 제일 만만한 동네였었잖아요. 자기들 본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의외로 조직적이고 끈질긴 반격이 지금도 성주에서는 사드 반대 투쟁이 한 170일째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대중투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화여대, 해방이화, 이대생들의 투쟁 대박입니다. 진짜 뭐 이대생들 스스로 얘기합니다만 그 입시 비리에 관한, 근데 총장의 전행에 관한 것들에 대한 저항을 하다가 최순실 비리까지 확대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돌뿌리 캐다가 왕릉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양상과 그 저변에 깔린 감성을 살펴보면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예. 역시 최 총장은 박근혜 과였던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졸업생들까지 포함한 이화인들에게 모욕감을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하자 이런 투쟁들이 진행되다가 최순실, 정유라가 덜컥 걸려서 여기까지 발전한 거겠죠. 탄핵 이후도 잠깐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민중 직접혁명이 아니죠. 제도권 정치, 제도 정치권을 활용한 시민 명예혁명이다 보니까 제도권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청문회가 있고 특검이 있고 헌재가 있는데 하나하나 잠깐씩만 살펴보면 청문회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오늘도 뭐 서울구치소 가서 최순실을 불러내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최순실을 불러내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 야당 선수들께서 좀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으셨나. 제도적인 뭐 미비, 불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적 관심사를 환기시킨 것들은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 저는 뭐 특검은 2016년판 완민특위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크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박근혜를 합법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헌재에서 헌재 심판으로 갈 텐데 눈여겨봐야 되겠죠. 견제도 해야 될 거고 뭐 아직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하면 또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박근혜가 농성을 하다가 뭐 진지전을 하다가 헌재 단계에 가니까 이제 공세적인 반격 모드가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사실 뭐 얼마나 힘을 쓰겠나 싶고요. 새누리당 친박 뭐 당은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깨지겠죠. 내일인가요? 그 개보신당 등록. 어쨌든 당은 깨질 텐데 이 참 웃기는 것은 제가 이제 반동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새누리 친박 세력 극반동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임명진 씨를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죠. 근데 29일이 아마 그 전국위원회라는 데서 그 인준을 해야 이제 통과가 된답니다. 근데 전국위원회 분위기가 아주 웃깁니다. 임명진 인준 반대 분위기로 거의 뭐
일색화돼 있어서 임명진 씨 인양반도 또 제2의 김병준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 해보는데. 근데 그 나이 또래들은 그렇게 자리 욕심이 강해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주 되도 않는 자리도 막 주면 달려가 받고 말이죠. 납죽. 하루 만에 말 바꾸고 뭐 진짜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뭐 폭망할 거다. 이건 뭐 확신성 있게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뭐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새해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보수라고 그러는데 사실 새누리가 보수기나 합니까? 어쨌든 이 개보신당이 이제 떨어져 나오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제 국민의당 이런 복잡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반기문 출마는 뭐 상수화된 것이고 어느 당으로 갈 것이냐가 변수가 될 텐데 이런 복잡한 정치 공학적 셈법이 있긴 할 텐데요. 올해 2016년 그 다음에 2017년으로 이어질 이 정치의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 공학적 셈법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거다. 이미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촛불의 바다가 너무너무 크고 힘있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식 정치공학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은 분명하고 그래서 2016년 촛불 시민들이 그야말로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우리가 이 촛불로 2016년의 그 키워드를 삼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촛불이 결국에는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회적 그런 논란과 고통의 결론이 이 촛불로 이제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촛불의 힘과 지혜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 어느 때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촛불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사회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한다. 그리고 대선에서는 승리할 거다. 촛불과 함께하는 세력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정호희 대표님과 함께 촛불로 한 해 쭉 한번 결산해 보았습니다. 내년도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고 또 희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내년 얘기 잠깐 좀 하면요. 예. 오늘이 12월 26일이잖아요. 이날은 사실 노동 쪽에 있는 분들에게 좀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던 날인데. 그랬죠. 예. 20년 전이죠. 20년 전 오늘. 딱 20년 전입니다. 예, 딱 20년 전. 정확하게 새벽 5시 40분경에 이제 신한국당 여의도 모처에 모여가지고 날치기 처리를 합니다. 노동법, 방기부법 날치기 처리 하는데요. 그게 이제 5시 40분경이었고, 그때는 6시부터 이제 방송이 시작됐고, 6시에 뉴스가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명동성당에 이제 지도부를 꾸리고 있었는데, 지도부의 지침도 나가기 전에, 물론 지도부에서는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라, 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쪽 조합원들이 출근 버스를 돌려가지고, 그냥 명동성당으로 옵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기분 나쁠 텐데, 저 좀 매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2016년 이 촛불의 거대한 흐름에서, 물론 이제 민주노총 이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지위와 역할, 이런 걸로 놓고 본다면, 그 존재감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촛불 과정에서도 노동은 전혀 사실 부각된 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더 고민하는 이런 연말 연시가 됐으면 좋겠고, 내년 2017년은 모두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2017년이 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정윤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뜻깊은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호희 대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다음 주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2016년의 마지막 주 월요일, 어떤 책을 오늘 소개받을까요?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세모입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예. 전 지금 세월 X라는 그 다큐멘터리 보고 있는데. 예. 8시간 49분. 아유, 대단합니다, 진짜. 네, 대단합니다. 제가 본 다큐멘터리 중에 가장 긴 게 9시간짜리가 있었어요. 쇼와라고요. 예. 아우슈비츠 학살을 다룬 아주 세계적인 작품이죠, 다큐멘터리. 쇼와요? 네, 쇼아라고. 쇼아. 네, 쇼아. 쇼완 줄 알았습니다. 쇼아라고 예.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예. 다 보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예. 진실에 조금은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하간 그 내용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진실 규명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진전한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루라는 그 닉네임을 쓰는 그 시민의 참여가 예. 자기 방식대로 참여겠죠. 예.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아주 귀한 하나의 지렛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책입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공부하거나 글쓰기를 가르칠 때 늘 처음 익히는 책이에요. 신화입니다, 신화. 중국 신화 전설도 읽히고, 또 서양 쪽의 신화, 그리고 세계 각 지역의 신화들을 쭉 읽히는데요. 예. 오늘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신 이야기. 예. 네. 오비디우스는 BC 43년에 태어나서 AD 18년쯤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로마의 황금 시대에 그 아우구스투스 시대죠. 시대의 그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신화는 잘 아시겠지만 시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예. 서사시처럼 쭉 쓰여졌는데 이 변신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예. 그야말로 걸작이고요. 모든 상상력의 보물섬 같은 곳입니다. 예. 우리가 신화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읽는 건 주로 토머스 벌빈치라는 사람이 편집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에디스 해밀턴인가 이 사람이 편집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로 읽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재료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있잖아요. 예.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아, 그리고 헤시오도스라는 그 유명한 그 역사가이자 시인이 있습니다. 신통기, 신들의 계보, 그리고 노동과 나날,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이게 3부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광석 같은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신화가 그렇듯이 로마 역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들로부터 로마의 창건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떠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뭐 신화가 고대인들의 그 사유가 깃든 보물섬이라는 건 뭐 다 아실 테고. 예. 제가 지난주에 판도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 예, 예. 뭐 영화의 수준은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일단 대단히 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렬했죠. 예. 시네마 스타를 예. 그 들었더니 판도라를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시던데 예. 뭐 저도 비슷합니다. 뭐 이 얼개나 짜임새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이 판도라라는 영화 자체가 갖는 그 메시지, 던진 메시지는 아주 강렬하죠. 예. 근데 그 판도라가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근데 판도라가 말 그대로 모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응징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낸 인간이죠. 여성이죠. 판도라가. 예. 모든 뭐 미술이나 예술의 하나의 제재가 소재가 되고 했었습니다. 근데 판도라라는 뜻이 모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 판도라, 모든 선물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뭐 온갖 질투, 의심, 불안까지 포함해서 희망까지 다 깃들어 있는 상자죠. 상자를 열었더니 이제 이렇게 모든 게 드러난다 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안에 모든 밑바닥을 보고 난 후에 발견하는 희망, 뭐 예. 이런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랬듯이.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이런 신화에는 어마어마한 상상력의 원석들, 원광석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읽으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상상하고 사고하는데 정말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오늘 고른 한 챕터는 이게 총 1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예. 15장에 있는 그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이라는 구절 좀 보겠습니다. 여기 피타고라스란 말은 원래는 나오지 않는데 이 사모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피타고라스 잘 아시죠? 예.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피타고라스는 뭐 철학자이면서 세상과 인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아주 근본적 성찰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철학이나 하지 뭐 수학까지 손을 대가지고 우리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하면은 그 삼각형만 떠올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대단히 심도 있는 그 논의를 전개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윤회설입니다. 예. 윤회설은 부처의 사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서양에도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윤회설을 주장하는데 제가 이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고른 이유는 역시나 이 AI, 고병원성 조리독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 윤회설과 관련지어서 인간들의 먹을거리에 관한 통찰까지 포함해서 예.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선생이 번역한 것이요. 번역도 아주 훌륭하고요. 내용도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은 이러하다 하면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예. 그대들이여 죄 많은 식물로, 이때 식물은 먹을거리입니다. 예, 예. 죄 많은 식물로 그대들 육체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곡식이 있고 가지가 휘어지도록 달린 과실이 있고 포도 덩굴에서 부풀어 오르는 포도가 있습니다.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맛이 도는 나물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는 야채도 있으며 우유도 있고 꽃 향기가 도는 꿀도 있습니다. 대지는 그대들에게 죄 없는 식물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고 있고 도살하지 않고도 피를 보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잔치상을 얼마든지 차려내고 있습니다. 고기로 배를 불리는 것은 짐승들 뿐입니다만 짐승이라고 해서 다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나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은 풀을 먹고 삽니다. 제가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성정이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 가령 아르메니아의 호랑이나 약탈자인 사자, 그리고 곰과 이리들 뿐입니다. 우리 몸을 살찌우기 위해, 우리의 탐욕스러운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동물의 살을 먹다니 이 어찌 사악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산 것이 죽은 것을 먹다니 이 어찌 사악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어머니 중에서도 가장 자비로운 어머니이신 대지가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게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흡사 외눈박이 거인들처럼 사악한 이빨을 다른 짐승에게 박다니요.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고는 탐욕스러운 배를 채울 수 없다는 말인가요?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피타고라스가 채식주의의 원조인 것처럼 보이긴 해요. 우리 김 PD도 뜨끔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인류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은 특히 그 마빈 해리스라는 사람이 그러죠.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문화권에서 이 동물성 단백질을 흡수하죠. 어떻게든. 물론 식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지만, 근데 동물을 먹는 게 큰 잘못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겠죠. 어떻게 길러서 어떻게 잡아서 먹느냐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피타고라스는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소나 말이나 돼지로 태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먹고 이 도살하는 것이야말로 배은망덕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혼인데 이 영혼을 순화하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피타고라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육식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유명한 이른바 만물 유전설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 기반 중에 하나죠. 이 얘기를 쭉 하다가 모든 건 변한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요 구조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진리든 뭐든 삶이든 우리 한순간에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수없이 변화해 가죠. 변화하고 바뀌고 흔들리고 하는 게 인생이고, 또 태어나서 탄생에서 죽음에까지 변화하는 게 인생일진데, 이 한순간이 영원인 것처럼 탐욕스럽고 이런 데 대해서 피타고라스는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 유명한 구절이어서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할 뿐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알맞은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 깃들입니다. 짐승의 육체에 있다가 인간의 육체에 깃들이기도 하고, 인간의 육체에 있다가 짐승의 육체에 깃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고 돌 뿐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랑말랑한 밀랍을 보십시오. 이 밀랍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면 거기에는 그 전의 형태가 남지 않을 뿐더러 그 전의 형태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양만 변했을 뿐 밀랍은 여전히 밀랍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영혼은 어디에 가든 처음의 영혼 그대로입니다. 다만 다른 형상 안에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그대들에게 경고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음식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이라는 고귀한 지위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잔인무도한 살육으로 인간의 혼과 똑같은 혼을 그 거처에서 쫓아내는 짓을 삼가십시오. 피로써 피를 살찌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수없이 2천만, 3천만이 가까워진다 그러죠. 닭과 오리들, 원앙까지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는 마치 이제 닭고기를 못 먹게 되지 않나, 계란값이 오르지 않나, 이쪽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든 생명에 깃들인 그 영혼의 흔적들을 보는 데는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타고라스가 육식을 하지 말자는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닭에도 오리에도 원앙에도 깃들 수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언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가장 기가 막힌 부분 이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만물은 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땅과 땅 위에 있는 만물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피조물의 하나인 우리 인간도 변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날개 달린 영혼도 여기에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날개 달린 우리의 영혼은 들짐승의 가슴을 찾아 들어갈 수도 있고 가축의 가슴을 찾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짐승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짐승의 몸에 어쩌면 우리 부모 형제나 우리 친척, 우리와 같은 인간의 영혼이 깃들여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는 이 예사롭지 않은 지위를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트위스테스식 식사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나지막하게 우는 송아지의 목을 칼로 도리고 어린아이처럼 우는 어린 양을 죽이고 제 손으로 기르던 새를 잡아먹는 인간. 이 얼마나 못된 버릇입니까? 같은 인간의 피를 보려고 예행 연습이라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에게 살인은 짓기 어려운 죄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에게는 쟁기나 끌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이를 먹어 죽게 되면 그 죽음을 슬퍼해 주십시오. 양으로부터는 우리를 북풍에서 지켜줄 양털이나 얻어냅시다. 염소로부터는 젖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짐승을 속이는 함정이나 올감이나 그물 같은 것은 이제부터라도 쓰지 마십시오. 깃털을 꽂아 만든 가짜 새로 새들을 속이지 말고 소리로 유인하여 사슴을 죽이지 말며 꼬부라진 낚시 바늘을 미끼로 감추어 물고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해로운 짐승은 죽이되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고기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기는 하지 마십시오. 거친 음식으로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근데 피타고라스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이 고귀한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런 벌을 받고 있다는 신화적인 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는 정말 그 많은 이 아이디어들이 번뜩이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것도 뭐 좋지만 이런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나 호메로스의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아, 그리고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노동과 나날처럼 이렇게 원석, 신화의 원광석들을 찾아서 읽는 재미도 대단히 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모의 이런 변신 이야기 읽으시면서 내년에 우리가 또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바뀔지 한 번쯤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밌는 책입니다. 변신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 PD 읽으셨죠? 아유, 그럼요. 누가 읽으라고 했는데요. 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 바로 변신 이야기인데, 근데 이 책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신이 너무 많이 나와서,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등장인물이 또 이름이 쉽지 않아서, 네, 맞아요. 나중에 언제 개정판을 한번 좀 내볼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 이름을 다 이제 바꾸는 겁니다. 뭐 김철수, 응? 뭐 아이아스는 뭐 예를 들면 박영희 이렇게 바꿔가지고 딱 기억하기 쉽게 뭐 최순실 이름도 거기 들어가면 좋겠고 뭐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네, 맞습니다. 네, 그 뭐 이름 외우는 수고는 당연히 치러야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 계보도나 이런 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서요.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으면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세모의 변신 이야기 한 편 읽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한다면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나날들이 늘 변신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새로운 변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책 바로 변신 이야기입니다. 이거 버전이 많은데 어느 출판사께 좋습니까? 예, 버전이 많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두 버전인데 하나는 소울에서 나온 건데 김명복 선생이 번역한 건데 이건 아마 절판됐을 겁니다. 예. 이게 시 형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있고 제가 금방 읽어드린 것은 이윤기 선생 번역입니다. 이윤기 선생. 예. 네, 이능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의 1권, 2권입니다. 이윤기 선생 번역이 워낙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소설도 잘 쓰시고 그래서 이 책으로 보시면은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줄 압니다. 예, 민음사의 세계 문학 전집, 이거 1권부터 쭉 모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뭐 대단한 그 컬렉션이죠. 예, 지금 400권 가까이 다가갑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 다 안 읽으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액세서리로 집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벽지로 딱 두시면은. 저절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이 활자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아마 찾아 들어올 겁니다. 뭔가 좀 집안에 읽을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꽂아 놓았을 때 상당히 좀 그 격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민음사의 세계 문학 전집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음사뿐만 아니고 뭐 문학동네나 의리문화사나 문학 전집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께 좋은 책 소개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의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전주 광주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낮 1시 전주 인후동 갈보리 교회, 같은 날 저녁 7시 광주 금남로 YMCA 2층 무진관인데요. 자세한 안내는 김용민 브리핑 팟빵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시사회 이벤트도 있습니다. 배급사 인디플러그에서 협찬하는 영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입니다. 영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은 2008년 YTN 해직 사태부터 2012년 MBC 해직 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양산된 해직 언론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시사회는 1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인데요. 용산 CGV에서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20분에게 시사회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2매씩 말이죠. 오는 1월 12일에 개봉하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김진혁 전 EBS PD가 감독을 맡은 영화입니다.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 분께 출판사 더봄에서 협찬하는 역사는 미래다,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역사는 미래다는 목요일 본격 정치논평 패널인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가 매일경제신문에 연재했던 칼럼 역사의 향기를 모은 책입니다. 정조대왕 연구의 최고 권위자 김준혁 교수는 역사의 교훈에서 미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역사 교과서 논란이 한창인 요즘 국가와 민족에 미치는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입니다. 역사는 미래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분께 선물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안경과 선글라스를 보내드립니다.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펜학스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오페라 폭네프 등 매년 50여 개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며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펜학스. 이 코펜학스가 깨어있는 눈으로 시국을 응시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펜학스 아이웨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동방박사 3사람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한다며 가지고 온 선물 중에 하나,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이것이었죠. 이게 무엇인가 맞히는 게 문제였는데 정답은 몰약이었습니다. 국포나루님, 매주 7살, 9살 된 아이들과 부산 서면의 촛불 집회에 참석합니다. 어이구, 구포에서 서면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예, 우리 아이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포나루님께 두모실 펜션 이용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까우시겠네요. 구포니까. 예. 그리고 RJSTLSP님, 가시네인가요? 예. 뒷일을 부탁합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가 남긴 말씀이지요. 잊지 않고 함께 진실을 인양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지난주 피박 퀴즈 문제는 박사모 정광용 중앙회장이 임명진 목사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할 바에는 이 사람을 세우라 라면서 반발했지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네, 정답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었습니다. 아직도 묶여있지요. 네. 카스페타다님,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여소야대와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2017년 정권 교체를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파랑새다님, 7차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304개의 구명조끼를 보았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네.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당한 청와대 왕실장 기춘 대원군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똘똘하기론 둘째가라면 서러울 김똘똘 기춘 대원군입니다. 다 늙어서 무슨 똘똘이냐고요? 뭐 아랫도리가 똘똘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스네이크 밖에서 직접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늙은 너구리. 네, 최순실세 그년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감옥에서 평생 콩밥 처먹을 년입니다. 이 선생님, 한때 청와대 왕실장으로 불리던 제가 요즘엔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불려가서 새파랗게 어린 것들에게 모욕당하고, 심지어 오늘은 제 자택에 검찰 후배놈들이 쳐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다 최순실세 개 때문 아니겠습니까? 멍청한 게 일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남까지 엿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세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하고 저는 몸살릴 방법 어디 없겠습니까?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보수의 근간인 유신헌법을 만든 미스터 법질서 기춘 대원군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네, 최순실세를 처단하는 방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기춘 대원군님은 대법원장도 사찰하고 헌법재판소도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았습니까?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가능한 네이버에 최순실세 관련 검색어를 도배하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최순실세 단두대, 최순실세 사약, 최순실세 전기 쇼크사, 이게 검색어 상위 순위가 되게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최순실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국민의 명령인 줄 알고 사형을 구형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누가 네이버 검색 순위를 믿냐고요? 네이버 별명이 초록 일배인 거 모르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분노한 시민들은 깜빵에 있는 최순실세에게 밥을 주지 마라, 난방을 끊어라, 감방에 호랑이, 사자, 악어, 뱀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춘대원군님의 추억을 되살려 이를 직접 실행하는 거지요. 기춘대원군님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으면서 무수한 고문을 자행했는데
어차피 최순실 씨하고 사이가 안 좋은 편이니 이참에 최순실 씨를 손보겠다며 수사팀장을 자처해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관절 빼기, 이틀 이상 잠 안 재우기, 코렁탕 먹이기 등으로 진실을 받아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과거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사람 잘못 보셨다고요? 인간아, 내 머릿속에 지우개 촬영하냐? 어? 유신헌법 만들고 죄 없는 학생들 간첩으로 만들어서 사형시키고 고문하고, 어? 너 같은 새끼가 아직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꼴을 보니까, 어? 너구리라는 별명도 아깝다, 이 새끼야. 어? 이 신라면 새끼야. 어?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네, 아무것도 모르는 기춘 대원군님께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윤시대가 부르는 나는 19살이에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